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부모자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이제 오늘은 아이자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요. 이 아이자 개념은 일반적으로는 내면아이라고 많이 알려진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건 부모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모습,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어른이 된 나에게서도 어느 순간 등장을 하죠. 자, 그걸 아이자라고 부르는데, 이 어른자, 이 부모자에도 그 부모자 내부에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를 갖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온 것처럼 아이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자 내에도 부모자, 어른자, 아이자의 개념이 구성되어 있죠. 그 역할은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내가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과 어른이 되어서 내가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내가 구성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전체적인 내 자아 가운데 부모자아를 형성하고 있다면, 어린 시절의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님의 모습 중에 구성되어 있는 부모자아가 있을 텐데요. 그게 아마도 최초의 부모의 모습이겠죠. 아주 어릴 때의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어린이로서 바라본 부모의 그 모습이 아이자 속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자 속의 아이자는 또 무슨 의미냐? 아이자 속의 아이자는 그 부모님과 대립적으로 구성되었던 보호받아야만 했던 위치로서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이자 속에 또 있죠. 이 전체적인 큰 원으로서의 아이자는 지금 내가 어른이 된 눈으로 바라본 아이의 모습으로 나에게 들어온 아이라면, 그 아이자 속의 아이자는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의 내 모습, 내가 어렸을 때 바라본 내 모습 그대로인 거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자 속에 어른자도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이자는 이미 어른이 된 적이 없는데 그 아이자 속에 어른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아이자일 때도, 내가 아기일 때도 어른자의 역할을 하는 뭔가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어른이 된 상태에서 어른자의 역할은 판단하는 역할이었어요. 뭔가를 분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고 감정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어린이 때도 그런 결정을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이자의 어른자이고, 그 아이자의 어른자를 작은 교수라고 부릅니다. 어린 교수 혹은 작은 교수라고 불러요. 왜 거기다가 교수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연구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완전히 어른이 된 나의 그 어른자와 어린이 아이자 속에 있는 그 어른자의 역할, 즉 작은 교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아이자를 구성하는 과정을 더 자세히 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아이자 속에 있는 어른자인 그 작은 교수라고 하는 것이 어른이 된 나로서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교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이 교류 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자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할게요. 어른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이 시절과 청소년기를 거쳐서 나를 정체화시켜서 등장한, 드디어 성인이 돼서 구성한 나가 바로 어른자입니다. 그리고 이 어른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모자를 꺼냈을지, 어떤 상황에서 아이자를 꺼냈을지, 어떤 상황에서 어른이 된 나로서의 그 어른자의 모습을 꺼냈을지를 결정하는 게 그 어른자의 역할인데요. 그 어른자의 역할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분석틀이라는 겁니다. 이 분석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 생각의 그물망이다,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그 그물망을 거쳐요. 감정이라는 그물망을 거치고요, 사고라는 그물망을 거쳐요. 그리고 통찰이라는 그물망도 거치고요,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물망도 거쳐요.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내가 싫어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긍정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감정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깨달음도 그 그물망, 외부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떠오르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영향을 미쳐요. 내가 넋놓고 있을 때는 엄마가 너는 대학을 가야지 라고 말을 해서 그대로 그냥 난 대학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근데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나는 그냥 자동차 정비할 건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 단지 그냥 정보 자체로만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도 섞이고 어떤 깨달음도 섞이고 논리적인 구성력도 섞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섞여 들어오죠. 그것이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져서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감정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어떤 감정과 엮을 것인지, 나의 감정은 주로 수치심이 많으니까 수치심과 그 정보가 많이 엮이는지, 두려움과 그 정보가 많이 엮이는지, 우울과 그 정보가 많이 엮이는지, 불안과 그 정보가 많이 엮이는지에 따라서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외부 정보들이 나에게로 들어오도록 구성하는 그물망을 분석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물망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그 그물망을 짜는 데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많은 생각들, 내가 어른이 되기까지 했던 많은 생각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틀이라고 불리는 어른자의 영향을 주는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그물망, 감정일 수도 깨달음일 수도 어떤 이성이거나 논리일 수도 있는 이 그물망,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작용시키는 이 그물망이 있어서 우리는 외부 정보를 그물망에 의해서 받아들여서 내 안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아기일 때는 어땠을까요? 아기일 때는 그 그물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럼 아기일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그 분석틀, 어른자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해내는 그 준것틀이 마련되기 전인 어린이 때는 그냥 직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거를. 그런 어떤 정보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내가 그 정보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어른자에서 만들어 놓은 준것틀과 상관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 혹은 그냥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직관으로 구성이 됐었을 거라는 거죠.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린이일 때는. 그러니까 어린이일 때 판단력은 매우 직관적이죠.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 준거로 삼을 만한 준거틀을 구성하기 어렵죠. 어린이는 그냥 직관적으로 다 받아들이죠. 그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사고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했던 그 어린 시절에 준거틀 역할을 했던 그 직관, 그걸 작은 교수라고 부릅니다. 교류 분석적 용어예요.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내 자아로 받아들이는 그물망과 어린 시절의 외부 정보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물망을 달리 본 겁니다. 물론 서서히 변해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주로 내가 준것들을 구성하기 전에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그 외부 정보를 활용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결정하는데 사용했던 그 어른자 때의 준것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작은 교수인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돼서 이 준것들을 많이 사용해요. 외부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그물망들을 만들어서 나만의 그물망, 나만의 준것들로 외부 정보들을 걸러서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가다가 어른이 돼서 구성했던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갑자기 막 직관적으로 튀어나와서 뭔가를 이해할 수도, 나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판단력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그 판단력이 바로 내가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그 작은 교수입니다. 직관에 가깝죠. 어떤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내가 어른자로서 갖고 있는 준것들이 작동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그 작은 교수로 돌아가서 사용할 때가 많고요. 또 이 어른이 됐을 때의 준것들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어린 시절의 작은 교수로 활용을 해서, 그 직관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자에 있는 준것들이라고 해서 그 작은 교수라고 해서 늘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탁월하게 나의 판단력을 높여주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럼 그 어린 시절에 그 준것들로서 작용했던 그 작은 교수는 어떻게 견고해지고 형성이 되느냐? 그건 학자마다 너무 의견이 달라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는 교육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라고 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접촉을 어린이 때 했느냐에 의해서 그 작은 교수가 달라진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그 작은 교수는 그냥 타고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로 보여요. 그 타고났던 작은 교수가 서서히 어른자의 준것들로 발전해 나가는 개념이라는데 저는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판단을 했었죠? 어떻게 행동하는 걸 결정했고 어떻게 외부의 정보들을 입력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좀 아둔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불분명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어져 갈수록 점점 더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또 혹은 어린 시절에 워낙 그 작은 교수가 탁월했기 때문에 굳이 준것들을 따로 구성하지 않고 그 작은 교수의 직관으로 그대로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직관이 더 많이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그 직관이 어린 시절에 작은 교수가 뛰어나지 않아서 좀 더 분석을 해야만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조금 더 분석력과 그런 증거 중심적인 사고를 길러내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내 자아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준것들과 그 작은 교수를 중심으로 아이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